오늘 미국 시장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3% 넘게 올랐고, 유럽장도 여기 보시면 뭐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7% 올랐어요. 유로스타도 보면 7% 올랐고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하락 강도가 계속 있던 것이 순환 국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고, 어제 상승 강도가 좀 떨어졌었죠. 어제 신문 기사는 계속 제가 그 중동 쪽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쪽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베네수엘라 쪽을 손을 대는 것도, 그래서 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생산량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력이 미력하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사우디나 UAE가 통화를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란 핵 협상이 약간 어그러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내분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뉴스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시스 3월 9일자 참일에 기자께서 올리신 거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안에 그 중동 쪽에 있는 아이들이, 국가들이 여기 보시면 뭐 이란, 레바논, 이라크, 뭐 레바논 뭐 크게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양쪽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미국하고 이 현재 국제관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막 충돌이 나고 막 이런 관계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러시아하고 손잡았던 뭐 이런 이라크나 이런 쪽도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오늘 뉴스 보도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터졌냐면, 이게 오늘 유가가 10%나 폭락했거든요. 보시면 10%나 폭락했죠. 넘게. 그 1,100원대로 툭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원자재들도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밑에 뉴스 보도 보면 여기 나와요. 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를 증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게 화답하는 거죠. 아직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었는데, 이라크도 아까 여기 기사에는 이라크도 동시에 같이 화답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빠졌네요. 그 기사는 내려갔나 봐요. 제가 아까 볼 때는 그 기사 두 군데가, 두 국가가 올라왔는데, 여하튼 그리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란 협상까지 제대로 잘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UAE가 여기 있죠. 이 1일 생산량입니다.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1일 생산량이거든요. UAE가 여기 보시면 한 7위 정도, 6위 정도 되나요? 7위? 그리고 이라크가 여기 걸려 있죠. 그리고 이란이 6월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서 상단에 있는 그런 국가들, 뭐 캐나다나 미국 이런 쪽은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석유 수요를 모두 다 빨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빨아들일 겁니다. 분명히. 러시아에서 다른 국가들한테 팔지 못하는 석유주, 그러니까 아예 금수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일부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수요가 러시아가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란 쪽까지, 지금도 숨통이 튀었는데 이란 협상까지 되고 나면 에너지발 무슨 난리를 치는 것들은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에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농작물 문제 때문에 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밀, 옥수수 두 가지. 뭐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까지 연계되면서 고기 가격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휴전과 관련된 문제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외교력을 동원해서 일단 석유 쪽은 약간 불을 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이거 살만한 국면에 들어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금수 조치를 혼자 빵 때리면서 문제 해결 없이, 그러면서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고망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그런데 일단 미국이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에너지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등시 매도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반등시 매도는 현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경기 수축이 계속 실제로 예측하는 것처럼 진행될 거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고용지표가 사실 후행지표거든요, 경기 사이클에.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은 고용지표가 경기 사이클 정점의 선행지표로 쓸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근데 최근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매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의 현재 상황을.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 이번 주에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이거 지난주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준이 20만 건 수준은 역대 수준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 시기에 때도 보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걱정이면 이때도 보면 20만 대 초반대 수준에서 계속 머물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20만 대 밑으로. 지금 상황은 경기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 수도 줄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그리고 대규모 실업, 그러니까 그 실업을 양산하는 잡컷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용 부분이 아직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부분인데, 금융 부분에 이게 세 가지 차트거든요. 파란 거는 하이힐드 채권에 있는 수익률을 전부 다 지수화해 놓은 것. 밑단에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이 있겠죠. 지수화해 놓은 것하고 국공채 스프레드거든요. 빨간 건 트리플 C의 스프레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연두색은 요게 저거의 수익률입니다. 미국 2년 국채 수익률. 근데 여기서 복잡하지만 잘 보셔야 될 건, 경기가 후반부에 가서 떨어지는 궤도에 가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그다음에 스프레드하고 트리플 C는 윗방향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동시에 올라가고 있죠. 동시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하이힐드 채권의 트리플 C가 올라가는 게 불안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추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쌩 난리를 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그렇게 반영은 현재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측면도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경기가 수축되고 글로벌 경기가 전체가 사이클이 붕괴되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점점점 줄어든다거나, 혹은 신용 팽창이 많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신용을 당길 수 없는 상황에 돌입된다거나, 혹은 그게 이제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외적인 거는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신용을 계속 당겼기 때문에 신용을 당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경제 시스템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쪽에서 이거 신용을 계속 밀어줬다가는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신용 공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신용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은 첫째로서는 신용 팽창이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가 수축된 뒤에 확장되는 국면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출이 많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그게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주택 관련 대출이지, 뭐 기업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대출이 다 종합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신용, 지금 팽창돼 있는 일정 부분의 신용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고용이나 실업들이 양산돼야 되는데, 그 상황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론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그런 상황이 진행될 때 경기는 순차적으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높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경제가 붕괴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 자체나 우크라이나 두 축이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거는 경기 수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그냥 부담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가는 패턴.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돈을 내더라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실질, 명목 성장률을 일정 부분 낸다 하더라도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시민적 반응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따라서 그 상승 강도나 하락 강도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일정 부분 반등하는 패턴은 반드시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을 아랫단에서 터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금수저출을 통해서 전 세계가 난리를 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은 일단 협상력이 발휘가 돼서 증산을 하려고 넘어오는 쪽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석에 계속 몰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경우에는 이 사람, 이 왕세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터키의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이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그런 언론인을 살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CIA 보고서를 작년 2월인가 뉴스보도에서 보니까 2월인가 그 살해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의 안 되면 그런 것들을 그냥 해결하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하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예멘 푸티 반군 하고도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펙 쪽에서 증산에 다 참여하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행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첫 단추가 UAE가 풀린 것 같아요. 이라크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에그플레이션이거든요. 에그플레이션인데 물론 뭐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러시아가 원자재 관련된 그 주요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관련된 주요 원자재를 수출 안 하겠다고 자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오래 갈 수 없다고 보고요. 계속 그 돈이 막히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는 돈을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갈 수 없는 조치라고 보고 에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는 말씀드렸던 저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휴전 협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황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키이우의 대공세는 아주 임박한 것 같고, 그 터키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인가요? 두 사람이 협상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협상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키이우 탈환과 키이우 수복 유지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점이긴 한데 점점 전쟁 자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월 9일자 뉴시스 기사 중에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동효종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이신데 우크라이나 전국회의원인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오열하잖아요. 문제는 설정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잘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젤렌스키인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잘못된 것 엎드러진 문을 그냥 주워 담고 있는 거고 실제 영웅은 국민들이죠. 대통령이 뭔가 외교 정세를 잘못 읽고 행동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가족과 자신의 피로 국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지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방비를 못해서 임진왜란을 맞았던 거나 혹은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간 건 이 두 가지를 국민들이 의병이나 독립군으로 쟁취한 거하고 똑같은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무능했던 지도자들이 영웅이라고요? 전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외부로 탈출을 안 하고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 이제 이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버티지 않으면 그 행동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중국 쪽, 그러니까 어느 쪽에선가 손해를 보고 있으면 어느 쪽에서는가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과 관련된 산업은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쪽에서 계속 전쟁 무기를 계속 대주고 있는데 그건 어떤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의 큰 축에서 놓고 보면 원래는 그 전쟁 무기가 그러니까 매출이 안 일어났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다른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꺼지면서 전쟁 무기가 생산되고 있는 거고 그 전쟁 무기에 대한 부분을 뭐 유럽의 주요 전쟁 생산국도 있고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천연가스를 러시아 걸 제대로 안 쓰면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계속 갖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 판매량이 줄면서 다른 쪽의 천연가스 판매량이 늘 거라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중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갖게 되는데 한쪽에서 안 팔게 되면 다른 쪽에서 팔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 총량의 부분의 조율, 그러니까 총량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판매 지역의 움직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쟁 자체가 경제 자체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까지 다 쓸고 넘어갈 수 있으려면 그 전쟁이 터지는 지역의 GDP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면 그 자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 생산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GDP 성장이 이제 뚝 떨어지고 제대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뭐 러시아는 아예 침공을 안 당했고 우크라이나만 박살났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가 중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뚝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부분 하나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인플레이션만 해결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이 크림반도 때는 천연가스를 싸게 샀는데 요번에는 석유를 막 싸게 사들이고 있겠죠. 당연히 이 상계 기사고요. 3월 9일자 누가 올리셨냐면 최현준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 안 하는 중국 기업 문 닫겠다고, 그러니까 제재하겠다는 거죠. 중국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잘 빨아들이는 것들이 좋긴 한데 지금 서방 국가가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똘똘 뭉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방 국가 강력히 제재를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얻으면서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어부지를 뭔가 얻고 있으면 서방 측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1대1로의 주요 지역인데 요번 이 상황으로 완전히 단절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 중국의 실크로드 1대1로가 이제는 그 명맥을 잇기가 한동안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군사 전문가 그런 얘기를 군사 전문가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방송 채널에서 나온 거가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을 끝까지 조이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그러니까 서로 단단히 끈끈이 붙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은 끈끈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끈끈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방 국가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유럽에 가서 손을 내민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잘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앞으로 미러 관계를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붕괴시키는 게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한쪽을 붕괴시키면 한쪽만 남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에 대한 제재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상당히 강해지는 걸 지속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손을 내미는 뉘앙스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월 10일인데 이거 매일신문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박상구 기자께서 나왔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대선에 중국을 휘어 때리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행보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균형 잡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과제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해대고 있죠. 균형 잡힌 외교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떻게 할지 좀 우리가 지켜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서울신문 기사고요. 3월 9일자 여기 보시면 밑에 송현서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한한령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잘 승인이 안 났는데 최근에 5편이나 쭉 동시에 승인이 나서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방 지역하고 그러니까 서구 유럽? 서방? 표현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민주진영? 하여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중국 반미 지역 일부, 뭐 남미라든가 혹은 뭐 중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 일부하고 지금 맞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에도 기사를 봤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휘둘리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당장 미국이 가서 손을 내미니까 억류됐던 2명의 미국인을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렇게 똘똘 뭉치는 상황 중에 그나마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서 뭔가 이렇게 잘 그쪽 진영과는 좀 다리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쪽에
화해의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현재 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뉴스 보도에 보면 이 이게 서울신문 기사고요. 3월 9일자고 임지연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임지연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한국어 이제 특급 대우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부 출신자인데 이 학부도 쌍인류 대학,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인류 대학들 그 중에 최고 24세, 그러니까 학부 출신자 최고 24, 석사는 29, 박사는 34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중간에 뭐 한 학기 이상 휴학했다거나 유급 처리되면 아니, 유급 처리만 당연히 안 될 거고 한 학기 이상 휴학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준에 부합하면 한국어 장교로 최종 선발되면 국방부는 해당 장교에 대한 각종 직종 수당 외 생활 수당, 지역 수당, 통신비, 가족 방문 비용, 배우자 교육비, 부모 주택 비용, 고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여기 보면 이게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사가 나오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중국이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정확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그런 사람을 군대나 이런 쪽에 핵심으로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꽃처럼 확 타오를 때 그 확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 무서워가지고 확 끝날 거나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쏟아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나 전망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때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오래 갈 것인지 중간에 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에너지 쪽에 있는 불은 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2차적인 문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에그플레이션 쪽 얘기를 하는 농산물 쪽인데 밀하고 옥수수, 그다음에 옥수수를 통해서 그 육류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휴전으로 해결될 거라 이 휴전이 언제 될지는 지금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호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최근 키이우에서 최종 공방이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러시아가 많은 군사력을 다 싹 다 끌어다가 갖다 붙여서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방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휴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 우크라이나 항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요 도시가 포위돼 있다거나 함락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도 협상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으로 끝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잠잠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휴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경고망동할 필요 없다. 경기 수축이 그렇게 쉽사리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